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2차 타보겠습니다. 렌지로버 이보크죠. 작년에 2.0 디젤 엔진을 탔었고요. 오늘은 2.0 가솔린 엔진입니다. 렌지로버 이보크 P250S인데요 2.0 터보 가솔린 엔진을 얹어서 249마력의 힘을 내고요. 판매 가격은 7,39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 차의 보디 컬러 네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 펄 실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 자체보다 칼라 네이밍에 서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렌지로버가 서울을, 한국을 좀 더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차 수입차 시장에서도 좀 더 한국 시장에 특화된, 한국 시장에 좀 더 정성을 쏟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거나 마시거나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렌지로버 이보크, 렌지로버 라인업에서 컴팩트 SUV에 해당하죠. 하지만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닙니다. 차량 재원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이가 4.37m, 너비가 2.1m, 높이가 1.65m에 해당합니다. 제법 큰 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보는 김에 마저 볼까요? 자, 휠베이스는 2.68m고요. 최저지상고는 0.21m, 그러니까 210mm가 되겠네요. 접근각 25도, 이탈각 30.6도. 화면을 보면서 재원을 볼 수 있으니까 또 편하네요.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차라는 얘기고요. 렌지로버가 랜드로버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실내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트는 당연히 그렇고 이런 금속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서 실내에 들어와서 딱 앉는 순간 인테리어의 어떤 고급스러움에 매료되게 되죠.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센스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자,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인컨트롤 터치 듀오 10인치 모니터 2개로 위아래로 배치를 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찾아보고 조작할 수 있게 해 놨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눌러보면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그리고 에코 데이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인컨트롤 앱 보면 USB 포트에 연결을 하고, 자, 이 안에 보면 USB 포트 2개, 그리고 마이크로 심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12V 전원 소켓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면 인컨트롤 앱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렛 모드도 있군요. 발렛 모드는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면 트렁크나 이런 콘솔 박스를 잠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음성 FM 97.3 FM으로 주파수를 맞춥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이번에 확진된 161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T맵과 누구, 음성명령 시스템 누구가 적용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4x4,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오프로드 정보, 4바퀴로 어느 정도의 동력이 전달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앞뒤에 구동력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롤과 피칭 각을 보여주죠. 앞뒤 좌우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판 방향을 또 알려주고요. 터레인 리스폰스, 그러니까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오프로드에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모드는 인컨트롤 앱의 아랫부분 모니터를 통해서 작동을 하면 될 테고요. 카메라, 파킹 알람,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윗부분에서는 이런 정도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아랫부분에는 실내 온도, 시트, 이렇게 시트 히팅 장치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미디어, 그리고 차량에서는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코,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진흙 프로그램, 모래 프로그램,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 그러면 오토에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이 모니터도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각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지고요. 이렇게 하면 6단계네요. 6단계로 접혀지면서 완전히 대시보드 평평하게 수납되어 있는 모니터처럼 완전히 대시보드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을 조절해서 보면 되지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2회전 정도 하네요. 뭐 차체 크기에 딱 걸맞는 정도의 조향비 아닌가 싶고요. 위에 보면 계기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자체가 아주 작은 모니터입니다.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메뉴 버튼에서 이 계기판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자, 차량 정보, 경고 표시, 타이어 정보, 공기압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미디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요한 부분이죠. 충돌 방지 시스템, 전방 경고, 충돌 방지 시스템, 전방 경고, 그리고 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 긴급 제동, 차선 변경 보조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지원을 하고요. 축방 접근 차량 모니터링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립미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패널, 트립 계열을 넣든지 지도를 넣든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넣는 게 저는 낫겠습니다. 헤드램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 들어와 있죠. 운전석 램프, 헤드램프 운전석 위치, 헤드램프 소등 지연, 방향 지시 등. 또 다이내믹 모션 일반, 다이내믹 모션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작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이시 아랫부분으로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수첩 정도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고 SOS 버튼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이걸 연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되죠. 자, SOS 급한 마음에 이것만 죽어라고 누르면 안 됩니다. 열어서 눌러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램프는 따로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램프 위에 손을 갖다 대서 살짝 터치를 하면 이렇게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S 버튼 옆으로는 이제 정비 콜이죠. 차량 정비가 필요하다거나 고장이 났을 때 정비 지원이 필요할 때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콜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역시 고객센터에 연결이 돼서 필요한 조치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속 레버 손에 싹 들어오네요. 왼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으로 D레인지에 놓으면 편안한 평상시에 자동 변속기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A필러 끝부분에 메르디앙 스피커가 들어와 있죠. 메르디앙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자, 운전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 잠깐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인데요. 무릎이 좀 높고 엉덩이가 낮은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면 이런 자세 취할 수 있을 테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시트를 좀 파놔서요. 안으로 바깥으로 보면 2개가 꽉 차고 안으로 들어오면 여유 있게 주먹 2개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 손가락 길이 정도로 센터 터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시트가 좀 올라와 있어서 좀 좁은 듯한 느낌은 있네요. 뭐 어차피 불편한 자리니까요. 내리면 2개의 컵홀더가 있죠. 역시 암레스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차창은 처음에는 한번 걸리네요. 살짝 환기만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리면 이렇게 원터치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뒷창은 2단계로 나눠서 작동을 한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남겨놓고 닫히네요. 자, 메르디앙 마크가 찍힌 스피커 들어와 있고요. 자,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또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2대 4 형태로 시트를 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그만큼 더 확장되겠죠. 더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붕은 시원한 통유리로 덮어놨네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될 테고요. 선루프는 아닙니다. 열리지는 않고 그냥 글래스로 지붕을 덮은 글래스 루프가 되겠습니다. 운행하면서 선루프 지붕을 열고 달리는 경우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닫아놓고 달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힘이 없이 시원한 시야를 제공하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좀 더 좋지 않나 싶네요. 자, 헤드 클리어런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충분히 들어가죠. 자, 센터 콘솔 뒤로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열선 좌우로 분리되어 있는 열선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V 전원 소켓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도 따뜻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 여기까지 살펴보시죠. 앞으로 갑니다. 가솔린 엔진 차답게 첫 움직임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출발할 때 툭 밟았는데 생각보다 힘이 좀 강하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속 페달에서 살짝 발을 떼게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디젤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첫 움직임이 강합니다. 이렇게 툭 과속 방지턱을 지나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서스펜션을 통해서 전해지는 노면의 충격의 느낌이 그렇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충격이 잘 걸러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충격의 느낌이 뭐 이불 한 겹 덮어 쓰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실내로 파고드는 자잘한 노면 소음도 잘 걸러지고 있어서요. 보통의 대중 SUV, 대중차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정도 속도에서 이런 노면을 지날 때는 좀 자잘한 노면 소음들이 실내로 제법 파고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웁니다. 요즘은 디젤 엔진도 참 정숙하고 진동이 없죠. 하지만 가솔린 엔진을 타보면 그래도 역시 확실히 가솔린 엔진 차가 좀 더 조용하고 정숙하다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면 요철이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소리도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보통 이 구간 지날 때 요철을 지나는 소리가 상당히 거칠게 들어와서 상당히 거슬릴 때가 많은데요. 이보크는 이런 부분조차도 상당히 조용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잘 걸러준다 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면의 굴곡을 서스펜션이 상당히 잘 흡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좌편 맥퍼슨 스트럿, 뒤에 인테그랄 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235-50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참 좋은 궁합을 이루면서 이 노면의 충격, 소음의 발생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드라이버 시스트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시속 90에 세팅을 하고요. 버튼 한번 누르면 세팅이 돼서 참 편합니다. 자, 이래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자, 왼쪽 라인을 탔죠. 라인을 살짝 밟았지만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차선 이탈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로 유지를 해주는데요. 자꾸 선을 밟네요. 자꾸 선을 밟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밟을 때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시켜 준다면 좀 더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텐데요. 하지만 어차피 이 차 운전은 운전자가 해야 되는 차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결국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된다 라고 본다면 이런 차선 이탈 방지 장치의 어떤 사소한 불편 이런 부분들은 크게 흠잡을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드럽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 더 좋긴 하겠죠. 앞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가는 열선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이제 눈이 쌓여 있다든가 성에가 끼어 있다든가 할 때 좀 더 빨리 녹일 수 있도록 열선을 깔아 놓은 유리죠. 자, 이제 시속 100에 맞춰 봅니다. ZF4의 자동 9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9단에서 시속 1500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8 7 6 5 4 3단까지 떨어지네요. RPM 6000에서 고정되어 있죠.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3, 4, 5, 6, 7, 8, 9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니까 그만큼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컴포트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제법 빠릅니다. 자, 자동 9단 변속기가
상당히 속도의 영역을 촘촘하게 잘게 썰어서 기어가 대응을 하니까 무리가 없습니다. 강하게 가속을 해도 여유 있게 젠걸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 바람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들리다뇨. 상당히 빠른 속도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는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SUV죠. 컴팩트라고는 하지만 차체의 높이가 있고 너비가 있는 SUV입니다.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체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 주행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단으로 달려도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상당히 고속 주행 과정에서 바람 소리가 작게 들린다 라는 얘기죠. 바람 소리가 작다라는 것, 공기 저항이 그만큼 적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이 차의 도어 그립도 그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어 그립이 숨어 있죠. 이른바 자동 전개식 도어 핸들인데요. 운전자가 가까이 가면 인식하고 이제 차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도어 그립이. 그리고 주행 중에는 다시 보디 안으로 이제 수납이 됩니다. 도어 그립이 보디 안으로 수납이 되니까 공기 저항을 받을 일이 없죠. 그 부분에서 바람 소리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자동 전개식 도어 핸들, 좀 신기한 아이템으로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 하나에도 어떤 그 기능적인 요인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주행의 질감이 우수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면서 느끼는 어떤 그 서스펜션의 느낌, 노면의 충격의 느낌이 어떤 직접적으로 와닿는, 맨살에 와닿는 그런 직접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불을 덮어놓고 때리는 타격감, 그 차체와 도로 충격 사이에 이불 한 겹 정도 덮여져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완충 효과가 잘 되어 있고 실내에서 느끼는 어떤 승차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레인지로버 역시 영국 차 아니겠습니까? 브리티시 프리미엄. 그전에 저희가 벤틀리 벤테이가를 탔는데요. 또 공교롭게 영국 차를 계속 타게 되네요. 어떤 영국 차들 어떤 고급스럽게 차를 만들기, 얘는 일가견이 있죠. 인테리어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드러나지 않게 차분하게, 하지만 상당히 완성도 높게 차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 이보쿠도 그렇습니다. 자, 252차 모델명 P250SE 페트롤 250, 가솔린 250마력이라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출력은 한국에서 249마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49마력의 힘, 2.0 엔진으로 만드는 힘 치고는 상당히 센 힘이다 싶죠. 자, 이 부분이 있네요. 룸미러를 딱 제끼니까 룸미러가 모니터가 돼서 후방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연동돼서 후방 시야를 아주 넓게 보여주는 거죠.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입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후방 시야가 사각지대 없이 시원하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하면 거울로 보게 되는 거고요. 거울로 보게 되면 이 실내의 모습들이 그냥 보이죠. 실내에 사람들이 타 있다 싶을 때는 후방 시야의 제한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택해서 보게 되면 시야 제한 없이, 사각지대 없이 후방 시야를 이렇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도 브렉시트 여파가 좀 있을 텐데요. 제기어 랜드로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구매를 서두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한EU FTA 영역 밖으로 이제 뛰쳐나갔죠. 차량 가격이 조금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체중을 실어서 제동을 했습니다. 앞에 어느 정도 숙여지는 맛은 있는데 무리 없이 이 속도와 무게를 감당하면서 속도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짝 숙여지면서 자세를 쫙 낮추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제동, 턴. 빠르게 돌아 나가는데 차체가 그렇게 기우는 느낌도 거의 없고요. 빠른 속도지만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차체를 잘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경쾌하고 가벼운 발놀림, 거기에 대해서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차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차체 높이가 있는 SUV이지만 코너링 느낌만으로는 세단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고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보였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이렇게 자유로를 달리면서 이 차 이보크 P250 SE 시승을 했습니다. HSE 트림도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 트림도 있는데 SE 트림으로 시승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7,390만원이죠 7,390만원 가격에 영국산 프리미엄 SUV 레인지로버의 이보크를 탈 수 있다는 점 어떻습니까? 다소 가격에 대한 저항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요, 바로 그런 부분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일종의 자존심이랄까요, 체구가 작은 것만 제외하고 본다면 품위 있게 또한 고급스럽게 잘 짜여져 있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우수한 주행 안정감, 속도에 비해서는 조용한 실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 중저속 구간에서도 경쾌하고 가벼운 발놀림으로 가솔린 엔진차 특유의 그런 경쾌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프리미엄, 영국산 프리미엄 SUV로서 조금은 욕심나는 그런 모델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드라이버 어시스트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자꾸 차선을 밟고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무심코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자, 차선을 밟고 안으로 강하게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경이 쓰인다고 할까요? 이왕 적용되어 있는 주행보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좀 더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차로 중앙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컨트롤 터치 프로 듀오,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한 이런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편하고 좋지만 손때가 잘 묻습니다. 모니터의 표면을 유리로 덮어 놓았는데요, 손가락으로 자꾸 터치할 때마다 그 부분에 지문이 남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다가도 햇빛에 반사되거나 할 때는 유난히 좀 거슬리게 보일 때도 있고요. 수시로 닦아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텐데요,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을 개선한다기보다도 운전자가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냥 무시하고 타든지 아니면 수시로 닦아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토 스탑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그러니까 엔진이 스톱이 되면 스티어링 휠이 살짝 잠깁니다. 자, 엔진 스톱이 일어났는데 스티어링 휠은 잠긴 것도 아니고 안 잠긴 것도 아니고 조금 힘을 줘서 돌리면 이렇게 시동이 걸려버리네요. 오토 스탑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스티어링 휠이 잠기지 않는 차들 많이 있는데요, 렌지로버 이보크는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리미엄 SUV인데요, 프리미엄 SUV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가지 편의 및 안전 장비들 또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앞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들어와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V박스 GPS 계측기입니다. 영국의 레이스로직사의 제품인데요, 이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이 차의 제로백 타임, 시속 100km, 가속 시간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과 공차 중량의 상관관계가 중요하죠. 249마력에 1930kg,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7.75kg이 됩니다. 약 7초에서 8초 사이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자, 메이커에서 밝힌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7.5초가 됩니다. 마력당 무게비 7.75g과 상관관계가 있죠.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가 되죠. 스포츠 모드를 하고 공조 장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주 빠른 가속은 아니고요, 벤틀리 벤테이가를 탔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이 차의 가속감이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안 드는데요. 하나, 둘, 셋. 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서 RPM을 높여서 출발했는데도 트랙션 컨트롤이 잘 이루어집니다. 헛바퀴가 돌지 않는 거죠. 타이어 슬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6000rpm 넘게 힘을 끝까지 끌어당기고 변속을 합니다.
6000rpm 이상까지 힘을 끌어올린 다음에 변속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제로백 타임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요? 이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제 연비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8.9km/L입니다. 5등급인데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인데다가 차체 무게가 있는 만큼 연비는 썩 좋은 편이 아니죠.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될지 직접 운행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죠. 최대한 경제 운전을 할 테니까 말이죠. 아마도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좀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그리고 트림미터를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리터 퍼 100km로 표시가 되는군요. 자, 재설정했고요. 출발합니다. 리터 퍼 100km로 표기가 돼서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행하면서. 자, 엔진 스톱 시스템이 되어 있죠. 자, 엔진 스톱이 일어납니다. 아주 실내는 조용해지죠. 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었죠. D180 디젤 엔진 차를 시승을 했을 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도 엔진 스탑 시스템이 있어서 연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유로를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지금 행주대교 북단에 곧 이르게 됩니다. 연비 7.4리터 퍼 100km 보이고 있네요. 약 13km 정도, 리터당 13km 정도 달리는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8.9km가 공인복합 연비니까 약 리터당 3-4km 정도 더 달리는 연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로를 빠져나가서 행주대교를 지나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겠습니다. 평소 체증이 심한 구간인데요. 아주 편안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평소에 비해서 유난히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었네요. 시승할 때마다 이 길을 지나다니고 특히 지금 시간 5시 9분 러시아워를 앞둔 시간이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막히는 길이고 막히는 시간대거든요. 아주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남단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달려온 적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늘 이 부분에서 막혔던 길인데, 자, 이렇게 편안하게 달리면서 이제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가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분히 달리면 힘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의 최대 토크가 37.2kgm인데요 발생 시점이 1300rpm서부터입니다. 4500rpm까지인데요 지금 이 정도 움직임에서도 거의 최대 토크 혹은 최대 토크에 근접한 그런 힘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대 토크 발생 영역이 그만큼 낮아서 힘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거죠. 자, 디젤 엔진에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아주 힘과 효율을 잘 보완해주고 있었는데 가솔린 엔진에는 48V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갑니다. 7.2리터 퍼 100km를 기록했고요. 이는 약 13.8km 퍼 리터에 해당하는 연비죠. 자, 시내 주행에서는 이보다는 좀 떨어질 테고요. 어쨌든 두 자릿수 연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참 큰일입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부디 안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승 끝나면 빨리 손부터 씻고 마스크 끼고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주행 패턴을 분석해 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흠잡을 데 없이 100%의 효율을 보이도록 운전을 했다라는 분석인데요. 가속 페달의 효율, RPM 효율, 제동 브레이크의 효율 다 이제 5점 만점에 5.0을 받고 있고 전체 100%의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운전 잘했다? 뭐 그것도 좀 있고요. 제가 운전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주행 상황이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7.2 리터 퍼 100km로 시내에 들어왔는데 7.4 리터 퍼 100km로 조금씩 안 좋아지죠. 자, 이제 마지막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신호 끊겼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 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연비 7.8 리터 퍼 100km 기록을 했습니다. 약 12.8km 퍼 리터인데요. 공인복합 연비 8.9보다 훨씬 좋은 연비를 기록한 거죠. 어쨌든 약 4km 정도, 리터당 4km 정도 더 가는 연비를 보였습니다. 뭐 연비 5등급이지만 확실히 경제운전을 한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운전을 착실하게 했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연비를 또한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까지 52km네요. 이건 평소 55km 나오는 구간인데 좀 짧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52.8km 계기판상으로 달려온 주행연비 7.8 리터 퍼 100km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P250 SE 시승을 했습니다. 가솔린 엔진차 특유의 경쾌한 발놀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이 돋보였고요. 특히 고속주행 영역에서는 바람소리가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실내 정숙성이 훨씬 더 돋보이는 어떤 그 고속주행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디젤 엔진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탁월한 효율을 보여줬던 반면에 이 차에는 그게 없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연비 면에서는 좀 뒤처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디젤 엔진과 확실히 대비되는 가솔린 엔진 특유의 장점을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